자, 중국의 남해무역의 전개 가정을 볼게요. 이 남해무역은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출 빈도에 보면 5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남해무역이 이제 정의가 뭐냐? 예, 이거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슬람, 유럽 사이에 행해진 무역이에요. 그래서 일부 조공무역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사무역이죠. 개인적 하는 무역이에요. 그래서 이들 나라들과 일부 그 조공관계는 맺긴 했지만 동아시아 나라처럼 이렇게 긴밀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남해무역의 변천 과정이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당에서 명까지는 시박사가 간쟁을 했죠. 그래서 송나라 이후에 제도를 정비했고, 시박사 역할 내어두셔야죠. 중국의 해상무역 관계에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무역세를 징수하거나 무역품 판매 허가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이때 세금을 징수할 때 지금처럼 간세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간세는 물건에 부과하죠. 그 당시엔 통행세를 부과했어.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 이금이라고 하죠. 이금. 자, 그 다음에 설치 도시는 주로 강남 지역이죠. 강주, 치안저우, 윈저우, 밍저우, 항저우 등등. 그래갖고 이제 있고, 주로 이제 명나라 때는 시박사가 있긴 있는데, 이때 해관 정책 때문에 그 강동만 한 곳을 축소했어요. 명나라 때는. 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명청시기 때 난관무역은 이제 보면 명중기 때까지, 청나라 초기까지, 원래 이제 명나라 초기 때 해금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그 감복 중심으로 이제 재편했는데, 그 16세기 들어서 명나라 해금 정책이 완화돼. 그래서 밀무역이 번성이 되고, 그리고 이걸 또 타협을 하니까, 이제 후기 왜구가 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때까지 이것을 이제 계승을 했다. 그래서 청나라 초기 때까지는 명나라 해금 정책인데, 이 해금 정책은 좀 느슨한 해금 정책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게 다시 강화된 것이 그 강희제 때 청계정이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청계정 부분은 시험문제 나왔죠. 자, 청계정 왜 내렸냐? 그 당시 이제 그 정성공 세력들이 그 남경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남경을 공격하고, 물론 점령하지 않았지만 포위를 했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정성공 세력들과 연안에 있는 신사와 주민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청계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청계정을 내리면서 연안 경계를 연안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보통 심리 밖으로 이렇게 뭐냐면 주민들을 소외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해금력을 더 강화시키고, 이때 취한 정책이 견병청하 정책이야.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주변을 비우고 다 불태워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동, 복건 이런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해안가에 있는 저장, 강소, 상동 일대까지 해당됐다.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이 견병 청하 정책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청나라 때도, 명나라 때도 16세기 때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을 다시 또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영향을 보면 그 해안 봉쇄로 남해 무역을 타격받았고, 특히 이제 큰 타격은 뭐냐, 은 유입이 차단됐어요. 은이 안 들어온 거야, 은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혼란하고, 은이 안 들어오니까 물가가 어떻게 뛰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명의 대방론에 실려 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언제 해제됐냐면 강희제 말기 때 정성공 세력이 이제 완전히 진압을 하니까 전해정을 내려서 청계정을 해제시켰다. 이렇게 좀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 그 해관 설치 부분을 볼게요. 자, 그 해관 설치는 이제, 이거는 해관은 시박사를 예전에 제도를 계승한 건데, 시박사 업무를 해관이라는 이름으로 곤쳐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4개 지역에 설치했죠. 월해관,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 이렇게 설치하고, 주로 여기에서 이제 간세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외국 무역도 허가하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 청나라 정부 입장일 때는 일단 외국 무역이 들어야지 뭐 세금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은 같은 거 유입있죠. 은의 유입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건룡제 때 다시 또 봉쇄를 하죠. 건룡제 때. 그래갖고 대통상 창고를 어디만 열어놔요? 강주. 지금 강주는 경기도 강주나 저기 전라도 강주가 아니라 강주라고 아시죠?
거기 그 강동석에 성도가 있어. 예, 거기만 열어놓고 나머지 세관을 다 폐관을 시켜. 그래서 강주의 월해관만 열어놓고 폐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인상인 집단들을 이제 설치해서 이들에게 대모욕을 전담하죠. 월해관에 감독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은 서양의 오랑캐들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를 내세워요. 그 특허 상인 집단들 공행을 내세워서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도록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하는데 이건 일본이 그 당시 나가사키 항구만 열고는 나가사키 시다도 하나 열고 그 뭐냐면 무역 허가한 것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행의 이제 권한들을 이제 보면 공행상인들은 서양과 무역 독점권을 행사하고요. 그 대신에 막대한 또 의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공행상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했냐? 자, 간이 서양인들과 직접 대할 수 없다는 중화의식이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괜찮았어. 왜냐면 이게 통했던 게 뭐냐면 영국 또한 정부가 청나라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교섭한 게 아니죠. 누굴 내세웠어요? 동인도 회사를 내었어.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와 공행이 서로 무역을 하니까 평등한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월해관이 아니라 공행은 독점 무역권을 얻는 대신에 또 막대한 감독 책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상인들의 행동을 간을 대시해서 감독하고 책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도 어디 뭐 멋대로 나가는 게 아니야. 정해진 구역만 정해가지고 무역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결과 그 공행은 상당한 부를 또 축적한 방면에 또 관료의 주구 대상이 돼요. 수탈의 대상이 돼. 그래서 동정양면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행무역이 언제 폐지됐죠? 아편전쟁 끝나고 폐지가 됐죠. 그래갖고 자유무역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럼 공행무역에 대해서 영국의 대응을 좀 볼게요. 자, 뒷장 넘어가서 이게 11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이 그 강동 중심의 이제 공행무역 체제는 그 당시 뭐라고 할까? 그 중국인들의 그 뭐냐면 영국의 어떤 자유로운 경쟁 체제 막는 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 나중에 그 뭐냐면 동인도 회사가 폐지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상인 집단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는데 계속 공행무역 체제 남아 있으면 자유로운 통상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뭐 맥카튼이라든지 아워스턴 그런 네이피어 이런 사절단을 파견하거든요. 그런데 다 어떻게 거부당했어. 그 밑에 보시면 그 권룡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는 너무 이제 물사가 남아둔다. 너희들이 뭐 오는 것까지 선물 받치면 좋은데 그 너네들 하기 싫으면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오는 건 막진 않겠지만 가는 건 말리지 않겠다. 누가 손해볼지 잘 생각하고 해라.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오늘날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에? 자, 그래갖고 이게 파견을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은 뭘 했다? 전쟁을 일으킨 거지. 그게 아편 전쟁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편 전쟁의 결과 뭐냐면 공행무역이 해제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교학사 세계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각각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공행무역 해제의 의미는 보면 중화사상에 입각한 조공무역 유지에 대응하여 평등관계를 인정하는 주권평등이 국제질서에 입각한 중화사상과 조공제도의 해체를 요구하게 되고 요구해서 이제 해체됐고 실제로 영국의 제국주의 팽창의 정책이 이단에 이해된다. 그러니까 공행무역은 그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뭐다? 영국이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영국이 어머니 아편전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이 일단 아편을 갖다 팔았고 누가 통상할지 말지는 자기 나라의 주권 문제 아니야. 자기가 이익이 되면 뭐 통상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영국이 왜 무력으로 와갖고 통상하냐 마냐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되게 이제 그 청나라의 남방무역은 5시기로 나눠요. 네. 첫 번째 시기가 뭐냐? 이거는 명나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시기죠. 해금력 시기. 두 번째는 해금력을 강화시키는 청계령 시기죠.
청계령에서 이제 해금 정책을 강화시켰고, 세 번째로는 해금령을 해제하고 뭘 했죠? 해관을 설치했죠. 내관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뭐 권룡제가 어디만 놔뒀어요? 월해관 놔두고 강동만 여는 강동 무역체제, 공행 무역체제식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자유무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5개씩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302페이지 펴보세요. 자, 322페이지 80번 문제 볼까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써보고 가가 발표한 목적과 경제적 폐해를 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가 처세된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자, 강희제는 바닷가에서 내륙지방을 이주시키는 뭘 내렸죠? 청계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하여 상동, 강절, 강동의 연안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터전을 잃고 내륙 강제 이주되었는데, 사회가 안정되자 청주에서는 농민의 계간 고치세요. 계가가 아니라 계간한 땅을, 경작한 땅을 뭐라고 하냐면 경명전이라고 했어요. 경명전. 그래서 이걸 농민 소유로 인정했다 쓰시면 되고, 자, 가의 발표의 목적과 경기폐. 자, 목적은 해안지대의 백성이 대만과 점성국 세력과 막기 위해서 내륙을 이주하겠고, 폐해는 상동, 강절, 강동, 연안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터전을 잃고 내륙 강제에 이주하면서 매우 빈곤해졌고 경제적 혼란도 같이 나왔다. 이거 쓰시면 돼요. 빠졌네요. 그래서 경제적 혼란. 그래갖고 그 대표적인 게 은의 유입이 차단이 돼버렸죠. 그래서 돈값이 뜬 거야. 동전이. 은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동전의 가치가 뭐야? 폭락을 해버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냥당, 은한냥당 1000문 정도 됐는데 실제 이제 은값이 올라가면서 동전이 하락이 된 거죠. 1500무 정도. 근데 실제 서민들은 은을 별로 사용하지 않죠. 뭘 사용해? 동전을 많이 사오니까 실제 이제 물가 뛰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해제된 것은 이제 언제 때냐? 그 당시 정성공 세력이 축출된 이유죠. 그래서 정해정을 공표해서 해제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건 청나라 이제 관련된 것도 아닌데 청나라 전반적인 내용들 좀 볼게요. 305페이지. 305페이지. 아이고, 여기다 놔둬야 되겠다. 305페이지 87번, 88번, 89번 문제 볼게요. 이건 청나라 사회경제와 관련된 내용 문제들이에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역이 상인들이 부를 추천한 방법을 서술해 보시오. 니은의 역할을 말해보고 디귿의 경영 형태를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명말 때, 명청 때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 무슨 상인가 무슨 집단이라고 했죠? 상서와 신한상인 집단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양인과 동업자끼리 뭐와 뭘 했죠? 동양인 조약은 공간, 동업자 조약은 공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부축적 방법. 이 당시 상서상인들은 포나 은호를 개설해서 간청을 대신해서 돈과 식량을 대하고 부세를 거뒀으면 등등등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포도상의 활동 같은 거 있죠? 원료의 차용인가 필요한 자금의 선지불, 직계 공급 이런 것들 하는데, 오늘날 선대제 업적에서 물주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상인 자본의 물주. 그 다음에 이제 장방인데, 장방은 이거는 메뉴퓨처죠. 그래서 장방 기후를 고용하고 이들 감독하고 기방의 노동자까지 임의로 고용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명나왔던 기후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후 위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장방, 기호, 기공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청나라 때 얘기예요. 자, 그 다음 88번 문제 보면, 자, 기역의 결성 배경을 말해보고 이 단체의 조직 운영의 특징을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18세기 후반, 이제 19세기 넘어가면서 그 청나라 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 토지 생산성이나 농업 생산이 뒤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먹을 걸 찾아서 변경지역 나가고, 변경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또 충돌이 일어나고, 등등 해가지고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백령고도의 난이 나는지, 천진의 반란이 나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 천진회는 되게 어떤 세력들이냐 하면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은 반청 조직이에요. 반청 조직.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강남과 강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결사 단체의 어떤 성격이 다른데 되게 그 강북 같은 경우에는 교당들이 많아. 교당은 뭐냐면 종교를 매개로 해갖고 형성된 집단들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쪽에는 뭐냐면 해당 세력들이 많아요. 해당은 뭐냐면 반청 비밀 결사 조직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해당 조직들의 대표적인 게 천진회, 삼합회, 이런 단체들은 지금도 남아있죠. 삼합회는 뭘로 유명해요? 깡패 조직으로 유명하죠. 마약, 매춘 뭐 이런 조직도 유명한데 원래 그 조직들은 뭐 하는 거냐면 반청 조직이에요. 원래 이제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중국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결사 자유를 막았어. 그 종교 단체 외에는 제대로 결사를 못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얘들이 비밀 조약을 맺고 이제 뭐냐면 그 반청 조직을 만드는데 이 조직 논리가 좀 이상한 게 원래 조직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조직이 커지면 원래 목적을 이제 상실한 채 이 조직의 규모에 키우는데 더 열중하게 되고 이익에 탐하게 되죠. 또 조직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암흑세계에 이제 있는 여러 잡다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조직을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불법 집단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천진회가 이제 19세기 때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 천은 아버지고, 지는 어머니를 받들고, 등등 있는데,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9번은 이제 보면, 백려교도 개통이 이제 종교 결사도 18세기 중반 때 일어났는데, 기업개통의 이제 그 단체들, 개통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 이건 뭐냐면, 약간 미륵부라고 비슷한 내용들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말세가 도래됐고, 미륵이 나타나서 중생을 구하면 무생부모, 이 무생부모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죠. 주지하는 참된 고향인 고선. 그러니까 미륵이 나타나서 정토세계가 상정된 곳이 뭐냐면 무생부모가 주지하는 진공가양이라는 곳이야.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이 백령교도의 나의 특징이다. 또 백령교도의 특징이 뭐냐면 반청적이죠. 그걸 상징하는 게 뭐야? 백령교도는 장발을 했어. 장발. 근데 이에 반해서 만주족들은 번발을 강요했죠. 그러니까 장발이 일종의 한족의 민족적인 상징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장발을 하면서 싸웠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후에 그 반청운동에서 한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뭐야? 머리를 아예 깎거나 어떻게 머리를 기르죠. 한족 스타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백령도도의 난이 나니까 이 가경제 때인데 이 교단을 진압 못해. 팔기병은 이미 썩어 빠진 거야. 오늘날 민방위 예비군, 그죠? 예비군 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 분들 예비군 실제 군대예요? 아니죠. 개판이죠. 그 개판 5분 전인데 그런 군대야. 그런 군대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예비 군대에 뭐가 있어요? 노경이 있죠. 노경도 거의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신사들이 이끄는 그 어떤 군대냐면 단련이라는 게 있어. 항용. 그 민간 자위조직들인데 처음에 이제 청나라 정부도 이 단련과 항용들에게 무기를 지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뭐 싸울 군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단련과 항용이 그걸 진압하는데 권했다. 그래서 단련과 항용이 앞에 나가면 그 8기와 노경부대는 뒤에 따라가는 상태야. 그리고 백령도들도 앞으로는 뭐야? 자기가 징발한 농민들 내세우고 뒤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양쪽 지도부는 직접 싸우진 않고 앞에 각각의 일가 친척들, 농민들이 징발돼가지고 양쪽에서 싸우는 형태가 백령도의 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이 무장세력들 장악한 항용과 단련병의 역할이 돋보이게 되고 한인관료들의 입지가 더 강화되고 나중에 태평천공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 이 단련과 한용 조직들 이용했죠. 그래서 뭐 상군이니 해군이니 뭐 초군이니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청나라 시대 때 그 고문계열과 금문계열 이렇게 좀 볼게요.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거는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제 표를. 고문학하고 그 다음에 그 금문학 변천 과정을 이제 정리했는데. 자, 고문경하고 이제 금문학은 이제 특징을 보면요. 자, 고문학은 그 예전에 고문경을 바탕으로 했고, 그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죠. 그리고 이제 포면적으로 보이는 경전, 이것도 못하네. 예. 포면적으로 보이는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고 주석을 붙이는 데 있고, 현실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객관적 분석만 강조해. 그리고 그 금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포면적인 내용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뭘 강조했다고 했어요? 숨은 뜻, 행간을 읽는 거죠. 미연대의를 강조해.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데, 예를 들어 한나라 때는 뭘 통해서 경전을 해석했죠? 참이설, 그 신비주의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공양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서양에 들어온 학문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문학 계통의 이제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현실 문제 해결할 것인가?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공문학과 이렇게 금문학이 대립하잖아요. 근데 서로 대립했다고 해서 이거 도식화 시키는 건 없어요. 서로 뭐냐면 공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강화시키면서 자기가 없는 단점들을 상대편에서 가져오게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금문학에서도 이제 나중에 가면 경세 실용 사상에서 볼 때, 경세적 성격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죠? 실사구시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 고문학도 뭐냐면 그 실사구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세적 성격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닮아가기 시작해. 얘네들도 보면. 자, 하여튼 발전 과정을 보면 고문학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붕석인유 이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글자가 기록된 걸 고문, 그러니까 전서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했고, 한나라 때 고문학은 제야학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나라 때는 그 왕망에 간하고 채택되고, 다시 또 제야학문 들어갔다가 동진 이후에 주류학문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문학은 바탕으로 해서 약간 금문학이 플러스 된 것이 뭐냐면 고중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고중학은 이제 명말 청초 때 그 경세 실용학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그 문자의 옷과 관련돼 갖고 경세 실용적인 측면만 받아들였지만 실용학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경세 실용의 반만 받아들였죠. 뭘 받아들였죠? 경세적인 것들은 버리고 실사구실적인 측면만 받아들였죠. 그래서 현실 문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문을 정치를 논하고 사회를 논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다 나와봤잖아, 문자에. 그래서 객관적인 학문들, 음운학이나 금속학, 뭐 목록학, 그다음 교감학 이런 등등 객관적 학문학. 그러니까 학문의 도구적인 학문들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 이런 학문들만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럼 고중학과 홍고학의 차이점이 뭐냐?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홍고학은 작구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뭐냐면 고중학은 작구의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을 또 하고 교차 검색하고 다른 책과 비교해갖고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참인가 이런 것,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가, 뭘 같이 한다? 팩트 체크를 같이 해요. 팩트 체크를. 그래서 이제 홍고학보다 고중학이 좀 더 실사구실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현장에 고증하고 검증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금문학을 보죠. 금문학은 붕석행유 이후에 경전이 소실되니까
유학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전을 제작했는데 그때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책가 무슨 책이죠? 예서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문자를 기록했다 해서 금문경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문경은 이제 한나라 때 참의서를 가지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신비주의에 빠졌고, 그 다음에 공진 이후에 고문학이 밀려있다가, 후기 때 명나라 때, 몰려, 경세 치용학파로 있다가 다시 문자외국대 탄압받다가 물로 또 공양하고 다시 부활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 공양을 받던 범법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제 더 볼 게 뭐냐면, 청나라 때 명말 천초부터 해갖고 이제 학문의 발전 방향을 좀 볼게요. 제가 일어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이걸 안 쓰면 좀 설명이 좀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다 부러졌네. 여기도 공부 안 하는 학교인가? 분필이 없어. 자, 여기 보면 제가 어저께 여기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았거든요, 이번에는. 자, 여기 보면 일단 명말 총초 때 무슨 학문이 유행했냐면 경세 치용이 아니라 경세 시용 사상이죠. 네, 경세 시용 사상이 유행했어요. 네. 경세 치용은 두 가지가 있죠. 경세적인 성격하고 그다음 뭐예요? 실사 구시라는 성격이 있죠. 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자의 옥을 거치고 나서 문자욕을 거치고 나서 이게 경세적 성격이 상실되고 뭐가 살아남았죠? 이 실사 구실이 뭐냐면 강화되죠. 그러면서 이게 뭘로 발전돼요? 고중하고 발전돼. 고중하고. 네,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고중하고 발전됐다고 해서 이 경세적 성격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탄압을 받으니까 밑으로 장복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터져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고중학의 문제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학문의 방법론만 연구하지 현실 문제 해결하는 능력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19세기 때 세도 정치가 문제점 뭐예요? 이 고중학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 보니까 현실적 인식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죠. 예. 자, 근데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바뀌어져요. 18세기 말에 19세기 때 들어가면 안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안은 그 당시 이제 그 백년고도의 난이라든지 천지교의 난 등 사회가 혼란스럽죠. 밀란이 일어나고. 그럼 밖으로 누가 들어오죠? 우리말로 이양선. 외국에 함선 들어가고 개방을 하라고 하지. 아편전쟁이 일어나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이 고중학은. 그러면서, 다시 죽었던 경세적인 성격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공양학이야. 그래서 19세기 들어서 이제 공양학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공양학은 어떻게 태어났냐? 공양학은 춘추 공양전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예전부터 있었어. 그런데 근대 공양학은 어떻게 나왔냐면 상주 지역의 상주 공양학으로 출발해요. 상주 공양학은 원래는 고중학에 속했던 부분이에요. 고문학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야. 원래는. 근데 이제 뭐냐면 고문학 입장에서 그 당시 상주 공양전, 그러니까 공양전 막 연구를 하다가 이 공양전 안에는 어떤 발전사관이 있고 경세적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문경의 어떤 주요 경전인데 읽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고문경에 시작했다가 고문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금문하고 다시 달아나. 다시 달아나.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강남 전역에 학산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위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위연 해국도지 쓰는 사람 있죠. 유명한 공자진, 그 다음에 캉웨이, 랑게차오 다 공양학자들이죠. 현실 문제를 어떻게 알고 그때 이제 공양학자들은 이제 6.25 경전을 해석할 때 뭘 가지고 해석하냐면 서양의 발전된 사상이나 학문 가지고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그 국내적 위기상을 탈피할 것인가. 그러면서 등장한 게 공양학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문학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금문학 바뀌면서 뭐냐면 널리 확산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흐름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풍석에 의해 경전이 소실되자 유학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봤더니 경전이 이제고 아까 지금 이제 했던 내용이고 그 공약은 이제 서구문물의 도입 계기도 범법 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자, 그러면 그 고문학이나 이제 근문학이 실사고시 실증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이게 실증적인 측면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고문학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깔고 푼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실증적인 방법은 근문학은 특정 가설에서 그 특정 가설에 맞는 것들을 검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배는 기납적인 방법이고 뒤에는 영역적인 방법이죠. 요게 우리나라 18세기 사학하고 19세기 사학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 18세기 우리나라 사학은 일단 사만정통을 위에 깔죠. 사만정통 위에 깔고 그에 맞는 내용들을 뭐야? 짜집기 하는 방식. 이건 어디에 속하죠? 근문학에 속해요. 19세기 들어서 연려실 기술이라든지 해동 역사라든지 이런 책들은 뭐죠? 이런 사만정통론을 다 제거해버리고 어떤 가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뭐죠? 거대 담론을 제거하고 그냥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만 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고문학적 방식이죠. 실사구신의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럼 랑케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근문학이에요? 고문학이에요? 굳이 대입하자면 랑케는 고문학이죠? 가설이나 이런 것도 안 세우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검증하는 거야. 그럼 마르크스 이론은 어디에 속해요? 만약에 근문학에 속하죠. 어떤 가설 깔고 그 가설에 맞는 걸 편집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그 역사책 통론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교과서는 고문학이에요? 근문학이에요? 근문학이죠. 왜냐면 거기 밑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깔고 하잖아. 그리고 뭐 사회적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경제용 자본주의를 발전하고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한다. 뭐 도시 깔고 설명하잖아요. 이건 다 근문학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고문경은 그냥 순수한 측면에서 이제 사실을 밝히는 데 있고 근문경은 그 밑에 검증한다지만 밑에 뭐가 깔려 있는 어떤 정치 사상적 견해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문학은 역사인식은 상고주의야. 옛고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요순 시대 있죠. 그래서 되게 중국 애들 특징은 정통적인 역사는 상고주의예요. 상고주의 순환주의, 순환사관을 바탕으로 하는데 왜냐면 상고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다음에 중국이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은 자기보다 다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공간에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도 비교하는 거야? 시간에도 비교하는 거야. 예전에 좋았더라. 항상 사람들은 예전에 좋아. 저도 20대 때 개파는 산 것 같은데 항상 좋게 생각하거든요. 다 좋게 보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상고주의는 특징 갖고 있는데 근데 근문은 상금주의예요. 지금과 미래를 강조해요. 그래서 과거가 현재보다 좋고 과거가 그 현재보다 못하고 현재가 과거보다 좋고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고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거다. 그런 것들이 상금주의죠. 상금주의. 그래서 그 밑에는 발전사관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란세, 승평세, 태평세 발전사관이 내포되는데 요거는 그 유럽의 계몽사상 뭐 이런 것들 어떤 역사인식과 비슷비슷하죠. 그래갖고 이제 혼란했던 시대 그 다음에 소강세 그 다음에 태평세 이걸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을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상금주의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공양전 춘추 공양전은 그 공양전과 자시전에 비해서 공양전과 자시전은 주로 상고주의인데 이거는 상금주의를 바탕으로 했고요. 역사사관을 대비한 게 절서학파 그 다음에 그 고문학 근문학은 절동학파에 영향을 줬고 뒤에 넘어가서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여기에서는 안 나와있지만 공자의 상에 대해서 볼게요. 공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자, 고문학은 공자를 어떻게 본다고 했죠, 예전에? 고문학은 어떻게 보냐면 공자들 단순히 역사가로 봐요. 역사가. 그러니까 춘추나 오경 같은 것들 기록을 해가지고, 후대에 남긴 위대한 역사가로 봐. 근데, 근문학은 그렇게 안 보죠. 이 사람 역사가를 더 초월해가지고, 그 현실 문제를 개혁하는 개혁가로 봐요. 그래갖고 종전에 있던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탁고 개제한다고 했죠? 예전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나 문물을 만드는 그런 혁신으로 보죠. 그러니까 개혁 사상가로 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한 걸 캉유에이나 이제
쓸 때 공자 계제구란 책 있죠? 공자 계제구를 뭘로 모사했어요? 개혁가로 모사했잖아. 그건 그 당시 고중학에서 이제 그 규정했던 고문학에 규정했던 당시 지식인들이 믿던 공자상에 아주 반하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반발도 많이 부닥치고 그랬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형사평가 문제를 볼게요. 자, 303페이지. 83번 풀어봤네. 제가 아까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84번 문제 볼게요. 84번. 이건 이제 그 청라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84번 문제 보면, 거기 다음 기획과 니은의 합할 특징을 각각 두 줄이나 서술해보고, 가에 들어갈 인물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인물이 생각한 육경의 견해를 말해보시오.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청대 역사학계 또 하나의 뛰어난 특징은 절동합화, 절수합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동합화의 특징은 뭐냐? 이게 이제 있는데, 절동합화의 특징은 일단 철저한 사실 입각하여 역사 소수함을 강조함으로써 실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역사서는 단순히 사실에 나여 있어서는 안 되고,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경세에 이용한다. 경세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근문학에 가까워요? 고문학에 가까워요? 여기는 근문학에 가깝죠? 여기는 여기서 실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뭐에 깔고 어떤 가설이나 이론을 깔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해는 뭐냐면, 자, 하나의 고증 개별적인 사실들만 진위 여부를 가리키는데 중요하다. 이거는 근문학에 속해요? 고문학에 속해요? 고문경에 속하죠. 개별적인 사실들을 되게 강조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해인물, 이 절동과 절서를 존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장학성이야. 장학성. 그래서 이 장학성은 육경 개사를 주장했는데, 육경이란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춘추,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예경. 거기다가 악경이 있어요. 악경. 악경. 육경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악경은 남아있지가 않아. 그래서 남아있는 기준에서 이제 오경이나 하지만, 하여튼 이 악경까지 포함하는 육경은 모두 역사다. 그러니까 그 육경이라는 것이 모두 역사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경전이 아니라 공자가 예전에 나왔던 것들, 내려왔던 걸 정리한 역사책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거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주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육아의 신성 불가침의 통념을 타파했고, 그래서 육경은 다만 3대, 보통 중국에서 되게 하원주 시대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보통 얘기할 때 이 하원주의 도를 전할 뿐이지, 그 도는 그 이후의 도는 역사에 구한다. 그러니까 하원주의 시대 때를 계속 강조하고 맨날 거기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얘 주장은 뭐예요? 하원주의 시대 때는 그 나오는 데서 사는 원칙이 있었고 그게 맞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시대는 그 시대에 나오는 데 뭐예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데 계속 옛날 것만 어쩌고 저쩌고 떠들느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4번 끝났고 85번. 예,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근현대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국의 근현대사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청말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있는데, 되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는 거기까지만 딱 나왔거든요. 그 제일 처음에 국궁합자까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중구난방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정협인가요? 정치협상이. 나도 예전에 그게 그런 게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설마 여기까지 나올 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강의 때는 어디까지만 중일전쟁만 딱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 예. 근데 요번에 제 말 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한번 돛대바라면서 막 정협까지 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정협이 나오면 실제로 현대사 부분까지 안 넘어간다는. 1949년 국공내전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중공 정권이 중공산당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도 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생도 낼 수 있고, 뭐 문화대용도 낼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 뭐 나오는 80년대, 90년대 정치상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진짜. 근데 또, 최근에 또 경향 보면 이런 문제는 어쩌다 툭툭 튀어나오는 문제고, 대개 보면 이제 주제별 예를 양무 운동, 범법자강 운동, 그냥 맨날 의아동 운동 같은 좀 약간 익숙한 주제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팠다가 또 종전에 있었던 것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신기하고 이상한 거는 가감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나아. 정역 이거 제대로 맞추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때려 맞힌 거지, 맞추도. 그냥 언뜻 듣기에 그냥 그거니까 맞춘 거지. 이걸 정역을 파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거기 특별한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버린 문제는 버리고, 예전에 기출 주제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물론 정역은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기출 주제니까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현대사 여러 사건들은 그냥 문화대응하고 대학집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면 청나라 말기 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근현대사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 근현대와 마찬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양무운동, 천조 전무제도, 범법 제왕운동, 의하다운동, 이런 것들인데, 특히 시험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양무운동하고 그다음에 범법자강운동, 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가끔씩 이제 강서 신정하고 세 개 파트 많이 나오죠. 양무, 강서, 그다음 범법자강운동.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흐름이 아니라 위로부터 흐름을 되게 강조해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지금 공산당들이 개혁 개방하면서 그 아래로부터 흐름도 있지만 위로부터 흐르는 걸 같이 연결시킨 쌍선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두 가지 그 흐름이 뭐냐면 중국 근현대를 이끌었다. 특히 체제 내역의 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무, 범법, 강서신정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됐고 최근에 이제 그 학자들은 그 중국 학자들은 이제 일본에서 예전에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어디 공부해요? 중국 가서 공부하죠. 중국 학계 견해를 많이 반영되고 있어 시험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공해무역도 있고 뭐 뒤에 있고 그다음에 중화민국 들어가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신문화 운동, 그 다음에 1, 2차 국공학점 전후도 해갖고 이제 공산당 국민당 활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신해혁명, 동맹의 손문과 관련된 내용들. 손문의 활동은 거의 이제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문은 개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손문의 동선에 따라서. 손문은 국민당에서도 강조하고 공산당에서도 강조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 다음에 오사운동 이렇게 나왔고 그 외에도 뭐 그냥 자질구레한 게 나왔는데 뭐 영성자치운동이라든지 정원의 복위운동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 시대의 반일운동 서한사건 이금抗의 공고운동 뭐 등등 그 다음에 훈정시기 등등 있고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은 두 번을 이렇게 따겠지만 단독 문제가 나온 건 없어요. 문화대혁명 그 예전에 그 뭐냐면 관련된 그 객관식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최근에 제 작년에 나왔던 것이 정치협상회의가 있죠. 정역 주로 그리고 정역 강령과 토지개혁법 그 정역 관련 혁명 단계 여기에서 이제 또 그 공산당 그 사회주의헌법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정역 그 협상회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대략 밟고 얼개를 자, 그러면 중국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07년 기출문제에서 예문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럼 중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냥 대륙학계 시각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살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대륙학계도 있지만 대만학계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중국의 나라 크다 보니까 중요한 나라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도 있어요. 자, 그 대만 요거는 이제 대륙학계 이제 시각인데 대륙에서는 어떻게 보냐 좀 보면 자 이들은 이제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를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개혁개방 이전을 시각과 그다음에 그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의 시각이 다른데요. 자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는 근대와 현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이것부터 봐야 되겠죠. 자, 중국에서는 근대는 개항 이후부터 그 다음에 오사운동 이전까지 봐요. 근데 엄밀히 개항도 이제 그 명말 청초의 자본주의 맹하론 해갖고 명말까지 올라가서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아편전쟁 이후부터 보고, 오사운동 이전까지 근대, 그 다음에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현대,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이에 반해 대만학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근현대 기준점이 뭐예요? 근대가 아니라, 아니, 오사운동이 아니라, 신해혁명이죠. 예, 이게 좀 약간 다른데, 자, 하여튼, 개혁개방 이전에는 개항부터 오사운동의 그 근대화 과정을 그 아데노트 흐름만 강조했어. 그래갖고, 태평전국, 의화단, 신해혁명. 그래서 3차 혁명 고조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아데노트 흐름만 강조했는데, 개혁개방 이후에는 또 달라지죠. 아까 전에 두 개의 흐름을 강조한다고 했죠. 쌍선. 그래갖고, 아데노트 흐름과 위도부트 흐름을 같이 강조한다. 그래서 위도부트 흐름은 이제, 양문동, 범법, 청조신정, 강서신정이고, 아데노트 흐름은 아까 종전의 3차 혁명 고조설, 해갖고 이제 강조하고, 그 두 개의 흐름이 합쳐져서 농민전쟁, 양문운동, 개혁운동, 불유정명, 신혁명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되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위도부터 흐름을 더 강조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혁개방 이후에는 체제들 변화, 아니 혁명을 통해서 뒤엎는 게 아니라 체제 개혁을 강조하죠.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을 타도해서 개혁한 게 아니라 공산당 정권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개혁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역사인식도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오사운동 있죠? 오사운동 별로 안 좋아해, 지금 공산당 정권. 근데 하도 그게 역사적 의미가 있고 하니까 가르치긴 하다 보니까 오사운동을 약간 두세 줄만 언급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왜 오사운동을 안 좋아할까요? 오사운동 괜히 강조했다가는 밑에 민중대 대중운동 인정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밑으로부터 흐름을. 좀 약간 모순점인데, 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오사운동 이전 현대사 볼게요. 개혁개방 이전에는 모태동 의견이 거의 절대적이었죠. 모태동이 뭐라고 했어요? 그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봤죠. 그래갖고 그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을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 주장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혁명 주체를 노동자, 농민을 봐갖고 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개혁개방 이후에는 혁명의 주체가 좀 바뀌어졌어요. 노동자, 농민을 밑에 깔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소부르주아세가 지식인이 들어가. 이걸 이제 사회계 대표론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대표. 그 장정민인가 잠깐만요. 호요방 지금 집권자가 누구죠? 시진핑이죠. 시진핑 그 전에가 누구죠? 강택민인가? 그 사람이 주장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80년대에 들어온 논리인데, 노동자, 농민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르주아세를 집어넣는 거죠. 이거 아마 개혁개방 과정에 관련돼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혁명의 주체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요번에 정역 관련된 문제 나온 것도 이 혁명의 주체와 관련돼 있어요. 정역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단계에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 이제 1949년에.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가도기 단계를 이제 인정하고 그때 중간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식이나 부르주아 그런 세력들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정역을 개최하고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송홍기를 만들었죠. 오송홍기 지금 중국의 국기 아니에요? 그때 정역에서 만드는데 그때 별이 5개 있죠. 그게 상징성이 되게 커요. 별이 큰 5개인데 큰 별은 뭐야?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이고 4개 작은 별 있죠. 주변에 4개 작은 별이 뭐냐면 노동자, 농민, 민족 부르주아, 소부르주아야.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역도 끌어들인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뭐냐?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싸울 때 그 중간파 세력도 있어요. 이 세력들은 힘은 약하지만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거든. 그 세력까지 끌어들인다. 그래서 정역회의를 개최한 목적이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뭔가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어떤 그 사람들 포용한 뭐냐면 정권이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개최하고 여기서 헌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기도 국가도 제정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이 개혁개방에 입각한 세계 대표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지만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예, 겉으로만 사회주의, 무늬만 사회주고 실제로 어떤 사회예요?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가 팔을 치는 사회고 우리보다 돈을 더 좋아하죠 얘네들은. 돈이면 다 하잖아 애들은.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70페이지 펴보세요. 자, 570페이지가 그 밑에 테마 2번 상강무역과 편무역. 자, 요거는 이제 아편전쟁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예전에 12년 2차 기출문제 때, 그 아편 문제 전후로 해갖고 이제 무역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그 아편 무역의 이제 초창기, 아니, 그 중국과 영국 간의 이제 무역의 초창기 형태는 편무역이었어요. 편무역. 자, 편무역은 여기에 이제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하고 누구야 하는 거야. 동인도 회사하고 공행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그냥 독점기간끼리 한 거야. 영국과 프랑스, 영국하고 이제 청나라는 그러니까 형식적은 되게 뭐냐면 평등한 관계죠. 예. 자, 주체는 이제 영국의 동인도에서 공행이었고 내용을 보면 자, 동인도에서의 후추나 향료, 인도의 면직물가 중국의 차, 견직물, 도자기가 서로 수입 수출하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면 그 영국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수입 초과가 되죠. 영국 입장 볼 때는. 그래서 막대한 은이 영국의 은이 어디로 갔다? 중국 건너가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영국 사람들은 이제 17, 18세에 건너가면서 차 문화가 형성돼요. 차 문화. 예. 그래서 차를 자주 먹는 문화가 형성되는데 특히 녹차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 녹차는 주로 어디에 생산을 많이 하냐면 뭐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차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한테 갖다 팔 게 없는 거야. 여기 이제 여긴 판 게 뭐냐면 인도산 면직물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중국도 면직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잘 이제 그래도 특색 있는 상품이 모직물이거든요. 모직물 양모로 만들었죠. 근데 강남에 모직물 갖다 팔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기 그 남극 지역에 냉장고를 갖다 파는 거 똑같아. 더워 죽겠는데 뭘 입고 다녀요 그 모직물을. 그래서 실제 모직물 수요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직물을 일단은 거기 동인도에서 특허권을 얻는 대신에 영국 정부부터 그 조건이 뭐냐면 모직물 할당을 채워야 돼. 판매 할당량을. 그러면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하냐면 공행이 그걸 대신 사들이는 거야. 의무적으로. 왜냐 자기도 이제 동인도에서 하고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사들이면 그거 없으면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편무역에서는 영국이 손해보는 게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인도에서의 무역 형태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모직물 등 영국 상품의 판매 개척에 임무가 있었고 무역의 종류를 보면 이제 편무역에서는 주로 그 동인도에서가 주로 담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차무역을 이제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이건 동인도에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름아름 해갖고 했던 무역들이고 그다음 자유상인들은 그 일반 상인이 동인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무역하는 건데 되게 동인도에서 팔지 못하는 물건들을 해요. 차는 안 팔죠. 대상을 안 돼요. 왜냐면 차는 동인도에서 갖다 풀고 나중에 상강무역할 때 제일 중요한 무역이 뭐냐면 아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편은 동인도에서 공식적으로 파는 물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상인들이 몰래 파는 거죠. 밀무역 형태로 파는 거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자유상인들의 무역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특히 19세기 때는 자유주의 무역론이 하면서 동인도 회사의 무역 특허권이 폐지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체제로 본격 넘어가면 상강무역 체제 넘어가요. 상강무역. 그 동인도 회사는 독점권이 폐지된 다음에 망하죠. 언제 망해요? 이제 닫은 거는. 나중에 세포이 반란 때 닫잖아요. 오늘. 자, 그럼 상강무역은 18세기 후반 때부터 형성이 됐던 건데 앞장에 이제 이 상강무역 표가 있어요. 거기 이제 잠깐 보면 앞장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자, 상강무역은 영국과 그 청나라 간의 무역에 누가 낀 거죠? 인도가 껴요. 인도. 그래서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인도는 대신에 그 뭐냐면 아편을 키워가지고 청나라에 갖다 판 것을 다시 은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져와서 영국에 갖다 이렇게 영국으로 이제 반출되는 거죠. 이런 구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그 중국도 차 수입이 증가하여 중국의 지분에 은이 부족하니까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갖다 팔면서 이제 무역 적자를 만회하려고 했고, 이 아편들은 주로 이제 자유상인들이 갖다 팔았다. 그래서 이제 아편 흡입 풍습이 순식간에 중국 본토나 이런 것도 확대되면서 그 중국의 은이 아편 등으로 대량으로 유출돼요. 그래서 그 당시 아편을 그 위로부터 한계부터 시작해서 밑에 일반 병사들, 서민들까지 다 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편의 폐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아편 무역의 결과 좀 내용을 보면요. 그 아편문의 결과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그 19세기 초 중국의 은이 영국 초과 유입돼서 이런 상강무역했던 아편 수입이 확대됐고, 경기 침체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죠. 중국은요. 그다음 중국은 은이 부족하게 돼. 은본위 국가에서 은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동전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은의 한 냥당 1000문 정도 됐는데 지금 한 냥당 1500문, 2000문 뛰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세금을 내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동전을 내는데 은의 가치가 떨어져서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면, 은의 가치가 올라가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비싼 가격으로 뭐야 물건도 사야 되고. 그래서 물가가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재정이 또 악화되고 염상들이 파탄되면서 이런 국가 재정이 파탄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편 중독이 되었고 그 국민의 건강이 어때요? 피해를 봤죠. 그래갖고 이제 그 계속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편의 중독성 때문에 계속 이제 마약을처럼 마약이 절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편이 점점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말해도 이제 이 중국은 예전에 아편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국 괜히 가서 뭐 피서봉이나 코카인이나 이런 거 갖다 팔다가는 어떻게 돼요? 잡히면 최소한 무기징역이야. 대부분 뭐죠? 공개 처형시켜 버리죠. 그리고 운반해도 그냥 1kg 정도 운반하면 1kg가 아니라 1kg는 되게 많이 그죠? 그냥 100g, 500g만 운반해도 뭐예요? 처형시키죠. 예. 그래갖고 한국 사람도 이렇게 죽이고 그러는데 잘 죽였어요.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와봤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아편이 널리 이제 확대되니까 이게 이제 중국 조정에서 이걸 공인해야 된다, 언급해야 된다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공인론은 뭐냐면 아예 그냥 아편 무역을 합법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 간원이나 사인, 그러니까 사대부적, 군인들 같이 일부 계층들만 아편 무역을 제한적으로 금지시키고 하자. 이 주창자들을 보면 되게 강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동 지역의 그런 뭐냐면 상인이나 관리, 지주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강동은 어떤 지역이죠? 영국같이 무역을 했던 곳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계점 보면 모든 사람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못 피게 하고 모든 사람들 허용하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뭐 뒤지거나 말거나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 첫째가 뭐야? 오민간이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내의 법의 존엄성을 경시하면서 국가 체제의 위신을 손상시켜서 예전에 합헌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국가에서 와서 합헌하자면 또 앞뒤에 안 맞잖아요. 법의 신뢰가 실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주의 통제를 통해서 절저한 제한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사대부나 관리나 그다음 군인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일단 허가가 되는 이상? 아니죠.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는 양기비들 재배한다고 너도나도 논밭을 갈아 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편 재배도 해서 농업 생산이 어떻게 될까? 파괴되죠. 이런 것들이 문제점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언급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언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어떤 사람이면 공양학파 사람들이 그걸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아편 중독자에게 교정 기간을 주고 치료하고 아편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서는 아편을 갖다 파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시키고,
통제하자. 아예 금하자.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에 현실적 불만을 품고 있는 현실주의의 불만이 좀 많이 현실에 주의 빠지고 자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는 개혁적인 지식분자들 주로 공양학파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거고 항자작 그 다음에 공자지 임치서 위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논의 결과를 받았던 이제 보고 있었던 그 도광제가 결론을 내요. 도광제도 한때 젊었을 때 앞을 폈거든요. 앞을 피니까 자기도 이게 앞을 피다가 이제 나중에 끊었어요. 이 사람은 충분히 끊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임치서를 이제 의결 듣고 임치서 강주 지역, 지금 강동성 지역에 흠차대신으로 파견하죠. 흠차대신하는 것은 황제의 명을 받은 특별 사절단, 특별 그 대신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아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파견돼 나가죠. 자,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강주 여기는 없지만 강주 지역에 있는 뭐예요? 그 아편들 다 수고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석회에 섞어서 이제 갖다 뿌리고 불태우고 없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왔죠. 이게 아편 전쟁이죠. 결국 아편 전쟁 결과 누가 이겼어요? 예, 영국이 이죠. 왜냐면 무기가 월등하게 영국이 뛰어나고 철갑선도 있고, 근데 지금 중국은 목선이고 대포도 조준력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포는 중국의 대포하던 나가서 내리 꽂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자결탈이 돼갖고 지금 대포 알처럼 총알처럼 가전 팡해서 총탄이 맞는 거야. 그래서 파괴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영국한테 깨지고 나서 맺어진 조약, 불평등 조약이 난경 조약이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형사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313페이지 펴보세요. 자, 313페이지 1번, 2번, 3번 연속된 문제 풀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 이게 자 다음 가와 다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 두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네 동인도에서의 무역 독점권이 폐지된 배경과 동인도에서 해체된 사건을 각각 말해 보시오. 자 청은 차와 영국이 청은 차와 영국의 청은 아니라 청의 차 들로 쓰시면 되겠네. 자 청의 차와 영국의 은이 교환되는 무슨 무역이죠?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합법무역이라는데 이건 정확한 합법무역보다는 편무역이라고 고치세요. 편무역. 그리고 인도의 아편이 청과 은의 교역되니 밀무역이 결합되면서 영국, 인도, 청 사이에 잠깐 이게 제가 편무역 맞네. 곤치세요. 다시 곤치세요. 합법무역은. 왜냐면 그 합법적인 무역하고 지금 상강무역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합법적인 무역과 밀무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있는데 합법무역이 아니라 맞아요. 합법무역. 네. 그러니까 합법무역이 있고 이건 합법무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인도하고 청 사이에 뭐냐면 아편이 끼면서 밀무역이 행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강무역이란다. 이렇게 이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편무역에 의해서 영국의 수입 초과 형상이 발생이 됐고 중국 무역은 어디에만 한정돼 있죠? 강동. 강동인데 정확한 말하면 이제 강주죠. 강주어. 예. 여기다 있고 강동은 그 강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강주는 강동성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주에 한정돼 있고 청의 독점사인 공행가 니네는 영국의 독점사인 동인도에서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초창기 이제 평무역이었고 나중에 이제 상강무역 때는 바뀌었죠. 영국의 동인도에서가 이제 바뀌고 자유상인들이 하니까 이제는 관계가 바뀌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지도 자유상인들 하니까 너네도 문을 열어
열고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하자.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기획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 사각무역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니은이 폐지된 거, 이거는 언제 때죠? 그거는 왜 동인도에서가 폐지됐어요? 그 당시 영국에서 19세기 때 그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폐지된 거죠. 이거 동인도에서가 이제 폐지된 것은 무역권 폐지는 그 전이고, 동인도에서 폐지된 것은 세포위 반란 때 폐지됐고, 이때부터는 동인도에서 영국이 10초 지배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에 주장한 아편전의 문제점을 해결한 책을 이제 제시해 보시오. 나에 주장한 사람들은 무슨 학파로 말해보고, 무슨 학파인지 말해보고, 대표인 사람, 세 사람을 말해보시오. 자, 가는 인정하자는 거죠. 공인론, 통제론. 근데 이에 반해서 나는 아예 언급하잖아. 언급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가의 해결체는 그 잠깐만, 이게 가는, 잠깐만. 여기가 가의 해결책이 좀 잘못 적었네? 예. 요 가의 해결책은 이제 뭐냐 하면, 얘네들은 그 사인, 사대부,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뭐야? 다 허용하지 않은 거야. 예. 그게 이제 해결책인데, 이거는 나의 지금, 해결책. 아편을 피우는 사람의 인력, 이건 나예요. 이건 아니고, 가는 이건 아니고,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계층들만 제외하고는 다 허용하자. 이렇게 되고, 나학파는 뭐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공양학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사람이 뭐 장조윤, 유복록 등등 있는데, 공자지, 위연,康회의 등등, 이런 사람들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보면, 이건 남경조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와 나의 조약을 써보고, 기획의 불평등 조약 두 가지를 써보시오. 그리고 남경조약의 경계 영향을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남경조약의 내용을 보면 5개 항구의 개항, 홍콩의 하향, 이때 홍콩이라는 것은 홍콩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홍콩 선만 한정돼서 얘기하고요. 공행제도 폐지, 배상금지를, 자, 이듬해 추가 조약인 오고 통상조약과 홍은조약인데, 이거 좀, 있는데, 자, 기획의 불평등 조약, 이걸 제가 답안을 써놨네. 여기 오고 통상장조약 홍은조약이거든요. 추가 조약이. 예, 이거 좀 지우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남경조약의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갖고,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불평등 조약을 바탕으로 구미의 공업제품들이 중국 시장을 물밑에 들어갔고, 중국의 반식민지가 전락됐다. 식민지 제재는 이제 제국지 제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844년에 미국하고는 무슨 조약을 맺었죠? 망하조약. 그 다음 프랑스하고는 항포조약을 맺었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은 제2차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은 제가 주제에서 뺐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뺐는데 한번 문제 풀면서 잠깐 이제 설명, 파악을 해보죠. 자, 4번을 보면 그 다음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을 써보고, 그 영국의 입장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영국과 이 전쟁에 일으킨 목적을 쓰고, 프랑스 이 전쟁 참여 명분을 써보시오. 여기는 이제 유니언잭을 내린 사건을 얘기죠. 멜로 사건.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이제 하고요. 경제적 배경은 이제 양자강 등 내륙 하천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중국 내지 여행이나 기독교 표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되게 가양된 5개 항구는 북경에서 먼 강남 쪽의 항구야. 그래서 북경하고 이제 월기 때문에 정치적 협의도 어렵고, 그 다음에 영국의 면제품이 그 하복지에 판매하기 곤란한. 왜냐면 중국은 자체의 토포 사업이 발달됐죠. 그러니까 영국의 면포 사업들이 들어가기 힘들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 이 전쟁을 일으켜서 뭐냐면 남경조약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야.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뭘까요? 프랑스 선교사 그 4대 사건 때문에 개입했죠?
프랑스 항상 문화적 제국주의다 해갖고 항상 누굴 내세요? 선교사들 내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문제 일으키면 이제 그걸 또 핑계도 해갖고 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는 제2차 알료 사건 계기돼갖고 이제 그 그러니까 알료 사건 계기돼서 제2차 아편 전쟁이 나왔고, 후에 이제 청조는 그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양국의 그 뭐냐면 싸웠고 지게 되죠. 그 무슨 조약을 맺게 돼요? 천진 조약을 맺게 되고, 그다음에 그 비준하는 과정에서 또 거부돼가지고 다시 싸워가지고 북경 조약을 맺게 되죠. 이런 과정인데, 자 여기에서 기획의 조약 내용, 이거는 청진 조약 관련되네. 그래갖고 이제 외교사제 북경 주제,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내륙 여행, 양자간 개방,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하고, 기독교 선교사를 공인하고, 그다음에 600량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등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은이 추가되네요. 북경에는 이거 바탕으로 해갖고 몇 개 더 추가됐어요. 그래갖고 천진의 개항, 그 다음 배상금 증액, 특히 이제 구동반도라고 해갖고 홍콩성 바로 앞에 구동반도가 있거든요. 9개 용이 뭐냐면 그 돌아가는 모양을 형태를 뜯기 때문에 구동반도 하는데, 이 구동반도를 또 하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노동자 이민자 허가, 카톨릭 교회당 뭐 산안, 토지 조매권은 이제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이제 허가를 해줬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요. 6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면 6번.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조약을 쓰고 나 조약의 결과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정책 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이때 설치한 외교 담당 관청을 써보시오. 자, 가에 들어갈 조약은 아이온 조약이야. 흑룡강 이북땅을 얻게 되고, 나에 들어갈 조약은 이제 북경 그다음 영불연합금을 이제 뭐냐면 교섭하는 간 중개했다는 이제 명목으로 해서 북경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연해주 지역이 다 러시아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다음 동치제의 어머니였던 서태호는 공치한과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게 무슨 정변이냐면 북경 정변, 신유 정변이라고 하죠. 신유 정변 정확하면요. 그 당시 이제 자기 반대파를 제거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치하고 서태호가 실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외교 담당 간청을 총리 각국 통상 사무하문, 총리하문, 거기에 총 책임자를 누가 앉죠? 그 당시 그 실권자였던 그 공칭왕이 앉게 되죠.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뒷장 넘어가서 이제 그 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미추홀진 사건의 사회경제적인 문화적 측면의 영향을 서술해보고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 민족의 투쟁의 성격과 그 이유를 각각 말해보시오. 자, 아편전쟁은 중국뿐만 아니고 동양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준 핵기전 사건이었다. 중국의 근현대사를 아편전쟁이 시작된 1840년을 기점으로 차지한 것도 아편전쟁이 차지한 역사의 성격 때문에 때문이라고 하겠다. 사회경제적 영향은 중국의 서양 상품의 시장, 원료 공급지가 전락되면서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아편 무역이 합법화되면서 아편의 수입 증대를 가져왔다는 거. 근데 공식적으로 아편 무역이 합법화된 것은 1차 아편전쟁, 그러니까 남경조약이 아니라 제2차 아편전쟁이야. 그 북경조약 때 공식화 양악, 그러니까 양의 그러니까 양인 서양이죠. 서양의 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아편을 허용했어. 아편도 약품이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 말기 환자들이나 진통이 심할 때는 그 아편 쓰잖아요. 그리고 아편을 딱 관리하고 있어요. 약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고 문화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의 우세한 군사력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이제 일부 지식인들이 이제 양호운동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자연 포교 활동, 이런 것도 시작되는 2차 그 아편전쟁 이후죠.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과 갈등이 일으켰고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 네. 그래서 위화도 운동도 그 교환의 최고 이제 그 절정을 이뤘던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이제 쓰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투쟁의 성격은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이 있고, 이건 모 대통령이 얘기한 거고. 자, 아편 전쟁은 중국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 속에 편입됐다. 그러니까 반식민지화 가정했겠다. 이때 반식민지화는 반반자예요. 반대 반자가 아니라.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편 전쟁의 의의를 이제 동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장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